여러분, 금리를 모르면 내 소중한 월급 잃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적금 이율 몇 %로 월급까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돈이 정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나아가 돈을 불리는 방법 알아가세요. 뉴스를 보면 금리라는 단어 빠지지 않고 나오죠. 정작 오르던 내리던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적 있으시죠?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면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하잖아요. 금리도 똑같아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변화가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리를 알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는데 모르면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에서 3%가량 돈을 매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 즉 돈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금리의 한 형태이죠. 금리는 곧 돈의 가격이에요. 아니, 돈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50,000원이면 50,000원이지. 돈에 무슨 가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3%짜리 예금을 만들었는데 한 달 사이에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오늘 가보니 5%짜리 예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100만원을 넣었을 때 1개월 전에 만든 예금의 이자는 3만원, 오늘 만든 건 5만원인 거죠. 한 달 전에 100만원보다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가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금리는 왜 오르고 누가 조절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건 한국은행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을 토대로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여 시중은행들에게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2%대였던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23년에는 6%까지 올랐었죠. 은행에서 막 올린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고용, 물가 안정, 국가의 부채 등 이유가 다양하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었었죠.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가 안정이에요. 경제 위기는 다양한 이유로 오지만 대부분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같이 경제 정책에 실패한 국가들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밥 사 먹을 때 문제없이 내던 5만원권이 오늘 돼서 보니 땅에 막 굴러다니고 국밥 한 그릇에 30만원이 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물가 안정 하나만을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지는 않아요. 가계부채, 고용률, 환율 등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돈의 양을 조절해야 돈의 가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 돈의 가치가 물가, 환율, 부채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내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지게 된다고 했었죠. 매월 100만원씩 내던 이자가 200만원, 300만원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출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겠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굳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도 더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니 집을 사기 망설여지겠죠. 집을 사지 않으니 집값은 내려가고 기업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익이 줄어드니 직원들에게 줄 성과급 또한 줄어들게 되고 월급도 올려주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나의 월급이 예전 같지 않으니 소비를 먼저 줄일 수밖에 없게 돼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자의 부담이 줄어드니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친구도, 나도, 옆집 친구도 집을 사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은 현상처럼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친구가 집을 사니 나도 사고 싶어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나도 그 종목으로 돈을 벌고 싶어지고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금리는 신호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랐을 때 혹은 내렸을 때 나에게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싸게 매입해서 옆집 강아지도 사고 싶을 때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금리를 이해하셨다면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오늘 바로 대출도 비교해보고 내가 가진 예적금 상품은 어떤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죠.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경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하고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